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황금기를 내걸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은 관세 폭탄으로 혼란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저항이 강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인데요. 트럼프 100일을 맞아 관세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전 세계에 지금 관세 전쟁을 터뜨린 트럼프 대통령 벌써 100일이 됐습니다. 실제 100일보다는 몇 개월 이상이 흐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여러 가지 일이 많았는데, 최석영 대사님, 우리한테도 지금 관세 첫 번째 협상을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100일을 글로벌 무역 질서라든지 글로벌 금융시장이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트럼프 취임 지금 100일을 이제 곧 맞이하게 됐는데 충격과 공포의 연속이고 더 심각한 문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 슬로건 하에 취임을 하고 고관세를 무기로 해서 그러니까 뭐 보편관세, 그다음에 상호관세, 품목관세 이런 걸 무기로 해갖고 지금 우방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해 갖고도 이제 굉장히 심각한 이제 그 공격을 해왔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내의 반발이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역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금융시장 충격이 이제 가해지는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우방국하고는 협상을 하기로 했고요. 90일간 이제 유예를 하기로 했는데 중국 관세는 여전히 145%를 유지하고 중국도 이제 보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방국과의 협상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과연 트럼프가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하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예. 또 하나는 관세 뒤에는 환율 문제와 방위비 문제가 따라올 것이다라고 하는 환율과 방위비까지. 네, 또.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은데요. 우리도 이제 1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교역 상대국들은 뭐 어떤 폭탄을 맞았고 글로벌 금융 질서는 완전히 지금 혼돈 그 자체인데, 금융시장이 뭐 도대체 예측할 수 없는 혼란, 충격을 받았다. 지난 100일간 뭐 트럼프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증시가 좋아질 것이다 했지만 전혀 거꾸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랑 굳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좋게 해석해 보면 예. 트럼프랑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사람들이 한 생각은 제가 생각해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은 뭔가 구조적으로 미국이 뒤통수를 얻어 맞을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들을 시정해서 결국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좀 감내해야 될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제가 선의로 그들의 정책을 해석하는 거고요. 예.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나서 트럼프 이후에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과연 미국이 예전과 같은 지원 컨트리로서의 위상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가장 크게는 국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고 글로벌 리더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국가일 것인가. 분명히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가지만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상처가 남을 그럴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리더십은 이미 많이 훼손이 됐고 다음 대통령이 와서 미국이 전 세계의 어떤 지원 국가 역할을 할 것이냐, 그런 의문이 있다 그러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우리가 초미의 관심을 기울였던 게 중국과의 관계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서로 145%, 중국에서는 125% 매겼는데 뭔가 대화가 있는 듯도 하고 아니면 뭐 진전이 전혀 없는 듯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현실이 다른 듯도 하고, 뭐 시진핑 주석이 전화했다 지난 주말은 그런 얘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뭐 전화를 했다면 굉장한 진전일 텐데 뭐 그런 진전이 지금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지금 기싸움을 하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 양쪽이 교역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관세를 서로 이제 주고받은 상태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미국이 먼저 상호관세에서 이제 전자제품 20개 품목은 일단 예외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당장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중국도 지난주에 이제 반도체 8개 종을 관세 부과에서 이제 제외를 시켰습니다. 8개 품목 예,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입니다. 서로 이제 상호간에 합의를 한 건 아니지만 예. 일단 양국 간에 일단 고관세 기싸움을 하는 와중에 고관세를 때려놓고 보니까 이게 교역이 아예 그냥 불가능하게 되니까 피해가 자국 경제든지 심각한 피해가 되니까 뭔가 이제 한 발자씩 물러섰는데 이 자체로 협상이 개시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전화를 했다 안 했다 이런 걸 떠나갖고 일단 아무리 그 적국이라 그래도 전쟁 중에도 서로 대화는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위급 대화, 정식 협상은 아니라도 예. 실무급 비공식 대화는 이어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실무 대화는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네. 대화라고 하면 우리나라처럼 대표단이 미국에 가서 그쪽 대표단과 만나서 테이블에 앉아서 의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관세 일부 예외도 각자 그냥 발표하는 공식 발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분위기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 정말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나? 뭔가 협상의 뭔가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지를 좀 감을 잡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지금. 네,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관세를 하면 미국도 피해가 된다는데 미국은 왜 도대체 관세를 하는 거지? 미국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제가 보기엔 정치적인 측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실제로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미국에서 나온 여론조사를 봤더니 예. 트럼프가 이렇게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불만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핵심 지지층의 지지는 여전히 굳건한 것 같아요. 그 핵심 지지층의 94%가 다시 시계를 돌려도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를 찍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양극화가 워낙 심하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가진 어떻게 보면 세계화에 대한 안티테제 아니 세계화를 통해서 미국이 경제 성장을 조금 더 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나는 너무 공포스러워라고 하는 미국인들의 마음이 아마 투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 왜 싸우다가 속으로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랑 나랑 싸우면 둘 다 되게 상처를 입을 것 같은데 제일 좋은 엑싯 전략은 뭐냐 하면 누군가 주변에서 말려주는 겁니다. 내가 이거 얘 안 말렸으면 너 죽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랑 아마 그런 제스처들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도대체 말릴 국가라도 있을까? 아니 그리고 서로 뭐 양보할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많은데 뭔가 좀 돌파구가 있어야 될 텐데 혹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과 뭐 만날 어떤 글로벌 무대 같은 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지금 당장 그 정상회담 같은 건 하반기 쪽에 있는 것 같고요. 예. 장관급 회의 같은 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뭐 정상이 접촉하는 어떤 그 계기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일단 양국 이제 기싸움이 지금 시작된 단계고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이것이 이제 악화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인식을 하게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항상 이제 협상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갈등이 고조된 이 상황이 협상이 진행되기 위한 어떤 분위기가 마련되는 단계가 조만간 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네요. 경제적으로 아직 핵심 지지층,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들은 여전히 관세의 충격이 있더라도 지지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실제 미국 경제에도 그 영향이 충격,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요. 당장 이번 주에 이제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같은 것들이 발표되는데요. 예. 거기가 이제 얼만큼 예상보다 튀느냐 이런 것들이 슬슬 지표가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국이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이 아마 미국 편이 아닐 거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미국 편이 아닐 것 같은 거라는 건 중국이랑 미국의 정치 체제를 비교해 보면 중국은 어쨌든 간에 사회주의 국가의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공산당의 일당 독재가 굉장히 강력하고요. 여론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아직은 없고요. 하지만 미국은 당장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로 민주주의 정치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지표들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 아마 이게 아마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도 지금 굉장히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국도 미국이 그렇게 마냥 버틸 수는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경제 지표들, 특히 인플레이션 지표들이나 아니면 GDP 계속 나오고 있는 지표들이 어떻게 꺾이느냐. 그 전에 사실 미국은 노동시장이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지표들이 먼저 반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실업률이나 아니면 비농업 부근에 일자리가 몇 개 생기는지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빨리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시간이 정말로 트럼프 편이 아닐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이번 주에 미국 1분기 GDP도 발표되고 또 고용 동향도 나오고 PCE 물가지수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증시가 또는 채권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과연 이 관세 정책, 관세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조금 행정부도 백악관도 고민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우리는 지난주 1차 협의를 마쳤어요, 미국하고. 뭔가 7월 8일, 그러니까 상호관세가 유예되어 있는 7월 8일까지 협의안을 마련하자. 그래서 뭐 7월 패키지를 마련하자. 출발이 좋았다. 관세 협상단의 대표로서 갔던 안덕근 장관이 스스로 얘기했던데 출발이 좋았다. 출발은 좋을 수 있지만 앞으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예, 일단 협상 개시가 공식적으로 선언이 됐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 패키지에 논의될 의제 4가지를 일단 합의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일단 관세 비관세 문제, 예. 그다음에 투자 협력 문제, 그다음에 경제 안보 문제, 그다음에 환율 통화 정책 이 4가지에 대한 큰 카테고리를 일단 합의를 했다고 발표가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이 4가지 영역에 대한 협상을 앞으로 실무 협의를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그 협상 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번 주에 협의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협상 방식. 예, 협상 방식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통상 협상을 할 때는 그 협상을 어떤 주기로 하고 그다음에 그 협상의 그룹을 어떤 분야별 그룹을 나눠서 협상을 하는지. 일부 언론에는 미국이 몇 개국과 하는 그런 협상의 뭐 표준 양식을 마련했다. 네.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건 조금 다른 건가요? 그것도 이제 그거는 우리가 4가지 협상 영역을 합의했다고 할 때 예. 그거는 미국이 아마 그 4가지가 미국이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틀, 모델 안에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이것은 이제 모델일 뿐이고 그 안에 이제 내용물을 채워가는 건 각국의 사정에 따라 갖고 주고받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네. 미국이 지금 워낙 수십 개국을 상대로 동시에 협상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일이 개별적인 협상을 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틀을 만들어서 상대편한테 던지는 식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미국은 편할 수가 있지만 예. 이걸 받아갖고 협상을 하는 상대국은 자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걸 그대로 이 틀에 맞춰갖고 협상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7월 패키지를 우리가 만들 때 네. 그 미국이 제시한 틀 안에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만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사항들 예. 또 그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 패키지 구성을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요구사항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요구사항. 4가지 이슈 중에서 관세, 비관세, 투자 협력, 경제 안보, 환율. 이게 환율이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원달러 환율, 원화 가치를 좀 비싸게 만들어라. 이런 압력이 올 거라는 걸 조금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환율이 들어갔다는 거? 아무래도 맥락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아시아 국가 중에 제일 먼저 협상 테이블에 앉은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인데요. 예. 뭐 그런 질문 가지실 수 있습니다. 왜 한국은 환율 얘기가 나왔고 일본은 환율 얘기가 없었지? 이런 일본은 생각을 환율이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사실 뻔합니다. 일본은 최근 들어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슬슬 올리면서 엔화가 강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제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트럼프 취임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환율이 많이 절하된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예, 근데 그렇게 환율이 절하된 데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뭔가 손을 댔다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정치적 불안정성도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실은 반도체 다음 먹거리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의문도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산업구조 이런 것들, 고령화 이런 것들, 한국 경제가 도대체 앞으로 잘 버틸 수 있는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온 부분이 저는 반영돼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평가를 하는 게 누구의 눈이냐면 미국의 눈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대사님께서는 물론 우리도 원하는 걸 얘기해야 된다고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미국의 눈, 환율의 평가는 미국의 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얘기할 수 있을지 좀 환율 부분에서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네, 환율 부분이 이제 주요 의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뭐 환율 조작국도 아닌데 과연 어떤 압력으로 들어올 것인가 이게 환율 분야가. 굉장히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한때 뭐 취임 전에 이 미국의 관세를 때리면서 또 환율은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뭔가 중장기 전략을 이미 세워뒀다.
그게 하나씩 나올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환율 문제가 사실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할지 미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제 이번 주 중에 미국 환율 보고서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작년 11월 보고서에 한국이 이제 환율 조작 관찰 대상국으로 지금 편입이 돼 있는 상황인데, 예. 그건 우리 이제 무역 수지 흑자하고도 이제 직접 관계가 되는 이슈고 이래 갖고. 앞으로 이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특별하게 환율하고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추구하는 약달러, 그다음에 저금리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다 해결을 하려면 다자간 무슨 환율 합의를 중국을 포함한 다자간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국만 상대로 해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율 문제는 좀 신중하게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한번 잘 경청을 하고 대응을 해 나가면 어떤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의제, 협상 의제 외에 지금 바깥에 있는 것이 방위비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하고. 네, 2주 전에 일본하고 협상을 할 때는 방위비 문제를 거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한국하고 협상할 때는 방위비 문제는 별개로 거론한다. 이렇게 이제 또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별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환율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관세 논의를 할 때 우리가 미국의 양보를 다 해버리면 나중에 방위비 문제가 제기가 될 경우에 우리가 미국하고 어떤 협상을 해야 될 어떤 지렛대를 많이 이제 상실하게 되는 이런 우려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방위비 협상을 이건 별개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작년에 이제 이미 미국이랑 타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지금 다시 이걸 재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하는 생각이긴 하지만 만약에 미국이 이걸 제기를 한다면 이걸 영구히 거부할 수 있을 수가 있겠냐.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방위비 이슈도 잠재적 의제 하나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패키지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미 네 가지 의제에서 합의를 하고 났는데 또 다른 이슈로 압력이 들어올 경우 그 압력을 막아낼 수 있는 우리의 무기라든지 카드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한테 방위비 문제를 제기를 하고 한국은 빼주겠냐? 안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네, 안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허준영 교수님 아까 이게 미국에도 이런 관세가 영향이 있지만 IMF는 그런 분석을 했더라고요. 아시아 태평양 다른 지역보다 미 관세 충격이 크다. 중국도 타격이 꽤 셀 것 같은데요. 뭐 중국도 무작정 관세 전쟁에 이게 좀 버티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네. 예, IMF가 이번에 4월에 수정 전망 예. 발표하면서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6포인트 지금 퍼센트 낮춘 상황이고요. 예. 사실 그래서 4% 초반대로 지금 내려갔습니다. 사실 중국이 벤치마크로 생각하고 있는 목표 성장률은 거의 매년 5% 정도의 성장률이거든요. 중국이 4%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부진한 숫자고요. 예. 사실 이번에 관세 전쟁이 본 스테이지에 가기 전에 뭐 월드뱅크나 OECD 같은 데서는 약간 희망적인 얘기를 내놨던 건 이거는 전 세계의 희망적인 얘기라기보다는 중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고 왜냐하면 뭐 여론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공산당에 밀어붙이면 되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정부의 실탄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양 정책을 하다 보면 그래도 4%대 후반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게 이번에 IMF에서는 4%대 초반으로 확 깎여버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게 2024년 기준으로 미국 수출이 2위고 사실 중국 수출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중국이 저렇게 미약한 성장을 할 때 전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이 들어오는 피해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대중 수출에 있어서도 힘들어지는 피해 거기다가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부분은 중국이 지금 기술력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중국과 같은 어떤 무역 파트너로 옛날에 누렸던 수혜를 그대로 누릴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제 걱정이 좀 있는 거죠. 네, 최소영 대사님, 이 지금 협상을 많이 실제 외교 현장에서 많이 해보셨을 텐데 우리가 이제 상황을 유예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조금 시간을 벌었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충분하다고 해야 될지 좀 더 먼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금 앞서서 합의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좀 늦춰서 해야 되는 게 좋은지 좀 정부는 서두르지 않겠다 그러는데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지금 그걸 일률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예가 된 것은 상호관세만 유예가 됐습니다. 상호관세만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이미 철강이나 자동차에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는 이미 25%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7월 8일 이전에 타결을 한다면
현재 이미 부과되고 있는 이 관세를 어떤 식으로든지 축소를 하거나 품목별 관세. 면제를 예. 시키거나 예.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부과될 상호관세를 부과되지 않게 하거나 뭐 이런 협상을 지금 시급하게 추진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한으로 볼 때는 앞으로 뭐 90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이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예. 협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더 신속하게 양측이 이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돼 있다고 봅니다. 네, 협상 시한이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더 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제 관세 인하 내지는 축세 철폐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한테 어떤 반대급부를 줘야 될지 그것이 이제 그 하나의 키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과도한 양보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나중에 추후 협상을 할 때 우리 지렛대를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상할 때 이제 신중해야 되고 또한 이제 우리가 먼저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후속 협상하는 나라하고 그 비교를 해서 우리가 더 불리한 합의를 한 것이 나중에 발견이 됐을 때 네. 그것이 나중에 다시 수정될 수 있을까? 네. 근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제적으로 합의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미리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관세 전쟁 지금 뭐 중국, 미국 다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갖는 게 수출 국가니까 이게 영향을 받으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까? 이미 1분기에 우리가 마이너스 0.2%또 거꾸로 후퇴를 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뭐 지금 뭐 외환위기보다 심각하다 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봐야 됩니까? 우리 경제 상황을. 그러니까 관세 정책의 효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추산치가 다 다른데요. 네. 최근에 나온 무역협회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대상으로 미국이 10% 보편 관세를 하면 그게 딱 지금 상호 관세를 유예한 지금 상황인데요. 보편 관세만 남아 있는 네, 거죠. 보편 관세만 있으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수출이 한 2% 정도 감소할 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중반대 되니까 예.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이것만 해도 우리나라 GDP가 0.6%가 깎이는 효과가 있고요. 네. 여기다가 수출의 직접적인 피해 말고 관세 정책이 불확실하니까 기업들은 투자를 미루고요. 경제 주체들도 소비를 미루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면 사실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IMF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1%로 지금 깎았거든요. 2에서 1로. 2%에서 1%로 1%를 낮췄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지금 글로벌 IB들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사실 0%대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장률 1%대. 뭐 사실상 1%대라고 하지만 지금 보면 그 0%대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 0.2지만 또 2분기에 조금 회복된다 한들 1%가 되기는 어려울 거니까 이 정도라면 정말 제대로 한 걸음도 진전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허 교수님 말씀 할 때 그 전제가 보편관세 10%만 전제로 하신 건데 예. 실제로 우리하고 미국하고 상호관세 말고도 한국이 뭐 베트남이라든가 제3국을 경유해서 미국에 수출되는 품목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갖고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뭐 이런 아세안 국가들이 받은 네. 상호관세율이 거의 한 40%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인데 우리가 다행히 협상을 잘해갖고 뭐 상호관세를 뭐 면제받는다고 하더라도 예. 우리 제품을 수입해서 가공해서 미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우리 어떤 우방국이나 무역 상대국들이 협상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보편관세 10% 말고도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 스마트폰 만들어서 대부분 미국에 수출을 그렇습니다. 많이 할 텐데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뭐 그것만이 아니겠죠. 뭐 그런 나라들의 경제 영향 우리가 직접 받게 되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 경제 정책을 지금 상황에서 뭐 추가 경정 예산 정부는 12조 원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과연 지난번에 유지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좀 시급하게 결정을 해야 될 과제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권이 바뀌게 뭐 예를 들어 다음 정권이 네. 어떤 정권이 들어오건 간에 뭐 기존 여당이 하든 아니면 기존 야당이 하든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초반부에 저는 경제는 심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되게 크기 때문에 어떤 경제 정책들의 비전을 보여줄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일지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나 환영을 할지 저는 그것들이 굉장히 경제 주체들이
정책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음 정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잘해야겠죠. 네. 한미 관세 협상 지금은 지금 정부에서 뭔가 지금 출발은 했습니다만 결국은 마감이 최종 합의되는 것은 6.3 대선 이후 출범할 정부에서 결정을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속도를 내고 싶어도 낼 수도 없겠네요.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현재 이 대행 정부 체제가 협상을 할 때 국회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정권이 어디로 바뀌든 간에 여당이나 야당 둘 중에 한 당이 집권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우리가 이제 단합된 어떤 입장을 가지고 미국의 협상에 임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정부하고 국회하고 어떤 국가 이익의 증진을 위해 갖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 마련된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근데 현실은 아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관세 전쟁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